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녁 시간에도 훈풍이 붑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은 너무나 멀리 있고 지금도 요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황당하고 정말 불안의 시간들을 쭉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석방 결정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이제 아침에 또 엄한 소리들을 하고 국민들 가슴에 계속해서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또 앞으로 정국 또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다른 살 길을 찾을 것인지 등등 전반에 대해서 한번 예리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하실 전문가 프로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주말. 금요일이죠, 정확히. 금토 연속으로 저 황당함이 있었죠. 아니 이게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망치로 뻥 맞은 마음의 대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의미하는 건가? 이게 뭐 다 뒤집어지는 건가? 네. 아니면 전체 과정 중에 한 해프닝인가? 정말 온갖 머리가 복잡하니까 뭐 기댈 거라고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저것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논객도 그렇고 의견을 내는데 이제는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상황을 예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예상하지 오히려 못한 예견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수도 그럼요. 있겠죠. 막 비난받았을 거예요. 너 네. 무슨 소리 하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놀라운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 네. 이걸 체험한 거죠. 네.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광화문에 계셨죠? 저 토요일 날? 예. 뭐 네. 금요일 날은 신용환 교수님이랑 네, 거의 네. 3시간 넘게 여기서 생중계를 3시간 갑자기 넘게. 이상한 일이 터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원래는 1시간짜리 방송이었는데 네, 이 패드가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저희가 2시간 더 세 분 중에 과학적으로 네. 방광이 제일 작은 걸로 확인이 되셨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화장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화장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저희끼리 다 상식적이면 야,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와 계셨더라고요. 그 광화문에 토요일 날 저도 토요일 날 네. 이제 광화문 갔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면서 또 야,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게요. 걱정하시면서 결의를 다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힘들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헤쳐왔던 것처럼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조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밀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또 반성도 하게 되는 이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이번 토요일 날에 광화문 안국동에서 뵌 분들은 확실히 그 결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날 우리가 어떤 빛의 축제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전혀 다른 분위기로.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님, 네. 지난 금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 여기 스픽스에서 1월 21일 날 네.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풀어주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검찰 법이나 검찰청 법이나 내규에 검찰이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혹에 시달릴 것이고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댓글의 문매를 많이 걱정을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왜 이렇게 근거 없이 우려를 자아내느냐 그랬는데 저는 대비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뭐 자기들이 가지고 노리는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킹메이킹을 하고 뭐 정치판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해온 역사인데 이건 자기들이 실제로 가담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김건희 뭐 명태균 때문에 약간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었는데 이 정권의 본질은 검찰 독재였고 검찰 독재가 군부 독재와 이제 연합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가진 최고의 법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 꼬리를 자르거나 좀 회피하는 가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검찰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조사를 받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 아주 민낯 알파부터 오메가 설계부터 설거지까지를 직접 하는 그런 검찰의 민낯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김명수님 감사드리고요. 김태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캐모마일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일각에서 이제 특수본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다.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초반에 그러면서 약간 시간 끌듯이 뭐 20몇 시간 지나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런 트러블이 있었다면 아니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저도 네. 정반대되는 해석이 있는 걸로 봤어요. 역할 분담해갖고 굿캅 배드캅 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하는 생각이. 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내부에 또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특수본은 지금 그 저항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느 게 맞든 간에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속성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까지 트리겼나가 굉장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가령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졌겠었어요. 윤석열 정권에 내내 이렇게 비판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지금까지 이 사태를 이끄는 것 중에 몇 개의 중요한 그 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큰 게 김용현 기소장이었어요. 네. 거기에 무시무시한 내용 다 들어왔거든요. 노상원이가 칼, 끌 뭐 이렇게 준비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김용현 기소장에 적나라하게 담아놨고 그걸 언론에 노출함으로 해서 저쪽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보여줬고 야 검찰이 역시 효능이 있네. 공수처나 경찰 쪽은 그 뭐 삘삘거리는 것 같아도 뭐 하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주는 게 없는데 검찰은 딱 김용현 기소장 하나로 분위기 확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일을 당해 보니까 와 이것들이 정말 괴물이어서 이것들이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대중을 갖고 놀고 쥐락펴락하는지 이건 모르겠고 이게 미안한 편이지만 민주당도 이거 그냥 얘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점점 더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안 그래도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에서 트러블이 있었다면 어찌 단 한 사람도 결기 있게 심우정 당신도 사표 내라 우리도 사표 낸다라든지 우리도 수사에서 손을 뗀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까? 어떻게? 저도 뭐 특수부는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특수부는 이미 한 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한 거는 검찰 자체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 있는 보수법적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수법적 카르텔을 작동하게 한 중요한 계기점이 12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안가에서 모였던 4인 회동. 4인 회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들과 기존 로펌들이 돌았고 거기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수사권 논란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사권 논란이 나오게 만든 게 누구냐? 검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잡아들여가지고 모든 증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기들 내란 수사권 없는 거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고 난 다음에 증거 다 모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갑자기 심우정이 그래 니네 가져가 공수처에 탁탁 던져놨습니다. 던져놓고 난 다음에 공수처를 갖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게 만들었죠.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예를 들면 집행이 안 되게 만들어놨었고 그 이후에 구속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구속기한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지규현 판사 그 결정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검찰과 법원 이걸 커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보수법조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보수법조계에서 다양한 방식의 압력 행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오비들 네, 그렇죠. 검찰 동의회로 네. 지금 그렇죠. 통칭되는.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소위 검찰이 대통령의 내란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제1, 제2 수사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정황들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내란이 실패하니까 2단계로 12월 4일부터 작전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소위 그 작전이 성공한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다면 이건 소위 저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좌파 뭐 카르텔, 법조 카르텔 얘기 제가 볼 때는 아주 완고하게 이익들을 가져왔던 소위 보수 법조 카르텔이 작동을 한 작품이 처음 성공을
한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상황인 거죠. 그냥 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왔다고 얘기한다면요,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저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했고 검찰이 충분히 그런 흠잡을 만한 내용들을 다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내용들을 근거로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건 기획의 결과라고 보는 상황이고 이 기획이 여기서 끝나겠는가? 네. 저는 더 앞으로 나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2차는 어디냐? 헌재일 거다. 그래서 네. 아마 헌재에 대한 공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네.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헌재에 예.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헌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다면 1단계 작전이 끝났으니까 그 작전으로 넘어갔겠죠. 저는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6당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견결하게 맞서지 않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또 이런 패착들이 나타날지도 네, 모른다. 지금 이런 생각이 12,000분 넘게 아주 뜨겁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이상호 기자님 덕분에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THEOTKS 마음하나 김가수님 짱 뭐 수많은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심우정 마약 사건 무마 대가 검찰총장이 됐다 등등의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검찰을 그래도 정통하게 취재하신 우리 이상호 대표님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그 심우정 총장이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까지 갔는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튜브 등등의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약 사건, 인천지검장 할 때 마약 사건 등등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지금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뭐 다들 아시니까 네. 지금 하다 만 거 아니겠습니까? 영등포서에서 하다가 백혜령 네네. 저 경정님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경찰 중에 가장 용감하고 이름도 제일 멋진 예. 그분 지금 저 그 파출소 쪽으로 네, 지구대 지구대장. 대장 옛날 파출소 그리고 그 영등포서 서장하던 압력 행사에서 서장하던 친구는 김찬수. 네, 네. 지금 또 영전해가지고 왕무궁화 이번에 하나를 달았죠. 경무관 네. 스타 달았죠. 보직도 아주 좋은 곳으로 네. 받았습니다. 오늘 또 경찰청 인사난 것도 우리가 굳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농고 행상을 통해서 자기들 불법 비리 덮어준 사람 다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죠. 네. 그 케이스가 바로 심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지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와 했을 때 사실은 갸우뚱했어요. 아무리 마약 사건 잘 무마해 줬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인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민정수석 안 두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권 뭐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그랬다가 민정수석 부활한 이유는 결국은 한동훈 말고 자기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겠다. 한동훈 맡겨놓으니까 안 돼. 그래서 직접 다시 친윤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랑 김현장 라인으로 엮여진 김주현을 네. 불러들이면서 김주현이랑 아구가 맞아서 김주현 말 잘 듣고 김주현과 심우정은 정말 그 상하 관계가 명확한 검찰에서도 특히 이거는 네. 상명하복이 가능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형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디올백 사고 났을 때도 디올백 이른바 콜검 사태 때도 심우정이 잘 막았죠. 어떻게 막았습니까? 마치 뭐 자기가 뭐 감찰이라도 할 것처럼 막 그랬다가 조사는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창수가 막으니까 그 실무진이 길길이 날뛰고 결국 그래서 조사도 못했어요. 감찰은커녕 그런 땜빵 전용으로 활용해 왔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심우정이라는 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검찰 귀족의 그야말로 아주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심대평이 누굽니까?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때 승승장구하다가 그렇죠. 지자체장까지 해먹은 충남도지사를 대표적인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대표도 했죠. 그렇죠. 국민중심당.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 여권 쪽에 아주 유력한 대선 자원으로 늘 오랜 기간 있었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정치 활동에서
꼭 뭐 당 대표를 하고 후보를 하고 이런 것보다 늘 그렇게 이렇게 잠룡 비슷하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세가 높았던 사람이어서 그 아들이었다면 보통 도련님으로 자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람이거든요. 그 도련님과 한동훈은 아시다시피 저 검찰 귀족의 또 적자입니다. 진영구 검사장의 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박세현. 네. 박세현 아빠가 박순영. 네. 저랑 폭탄주를 한 200잔 마셨을 거예요. 그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네.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그 병무비리 사건 그 엄청난 뭐 그게 터졌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무마했지. 그러면서 정치권과 기업 권력의 깊은 신임을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건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명운을 걸고 옳은 얘기 해본 적이 없는 특수부 검사와 그 자제들이 도대체 이런 사안에서 국민을 향해서 뭔가 일을 감행한다? 그건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피부로 느끼는데 네. 우리가 그 조선이 이제 없어지고 일제 거치고 하는 동안에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야. 아하. 있어. 명백한 귀족 사회예요. 예. 아니 물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최상층 부들의 그 무시무시한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별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우리도 똑같았구나. 예, 진입할 수 없는 별세계들의 이 커넥션이 있고 물론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뭐 태어나서 신분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상당한 정도로는 그러니까 도저히 웬만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재계 주요 인사가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해서 쫙 엮이는데 그들끼리 또 혼맥으로 계속 엮어서 하나의 상층부 구름 같은 데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그들끼리 다 해먹는 세상을 결국 그래서 지금 네. 이번에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노무현이나 이 대표 간 사람이 얼마나 싫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싫을 거야. 우리가 언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혼맥만 봐도 다 나와요. 네. 거기 한쪽 뭐 어차피 결혼은 양방이니까 어느 한쪽만 딱 잘라서 단면 보면 다 들어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언론의 혼맥인데 기업 그리고 검사, 공무원도 다 안 쳐줘. 검사 아니면 재경 좀만 쳐줘. 그리고 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번에 그게 일단이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한국 역사사상 어떻게 얘들이 해먹는가가 그나마 우리 수많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일부 절개면이 나왔어. 네. 그걸 우리가 칼을 더 쳐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이번 참에 새로운 권력이 창출돼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이 제도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 육사 계속 구테타만 하고 서울 법대 나와서 애들 고시 뽑는 케이스가 전혀 어떤 민주시민의 도덕적인 교양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제는 시스템적으로도 안 맞고 네. 있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옆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딱 뿌리치고 나와서 지금 스펙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이례적인 인간이 나오기가 점점 어렵다니까요. 네. 현재 엘리트 양성 그러니까 코스에서. 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나중에 예를 들면 네네.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김주현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김주현이 소위 이 구속 문제가 있을 때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용산이 네. 검찰에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산이 검찰에게 검사장 회의라도 여러 가지 해라. 근데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게 얘들 구속하냐 마냐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구속 수사도 하라는 얘기가 내부에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심지어 불기소하란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김주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을 잡아가두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임을 끝까지 심우정이랑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수이기 때문에 심우정이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김주현이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를 들면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김주현, 심우정에 대한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타겟화둬서
움직이지 못하게 발언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시민적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내부에서 스스로가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거나 심우정 같은 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끊임없이 검찰 권력을 극박으로 행사하면 우리가 언제나 하시라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서울지검장 탄핵되면서 얼마나 타격 많이 받았습니까? 그 검찰 같은 경우가 네. 이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이든 아니면 시민사회든 계속 공격을 해대면 네. 일단 그 사람의 활동 범위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부터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는 맞습니다. 알아서 뛰라고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자체가. 김주현 씨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그분 답변할 때 제가 바로 뒷자리에 있었는데 김용현 씨마저도 김주현 씨랑 상의하라고 예, 윤석열이 그렇죠. 얘기해서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본인은 통화한 기억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한 기억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댓글에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그 불안한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 게 그래서 헌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언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쭉 댓글로 달아주고 계신데 취재 결과 어떻습니까, 헌재? 제가 헌재 오늘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오늘 내일 특히 내일과 모레가 제일 중요한 특히 수요일 날 수요일. 가장 중요하다. 그날도 평일을 합니까? 평일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동아일보랑 YTN 정도 보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주말 금요일 날 평일을 했죠. 네. 이제 종합평이라는 걸 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네. 제가 그냥 헌재 관계자라고만 할게요. 또 혹시 역공받을 네, 수 네. 있으니까 종합평이라는 말은 사실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평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종결시에 평일을 이제 마무리한다. 평결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평결이라고 보통 하는 게 네, 맞는데 종합평이라는 거는 이제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일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랑 그 박근혜 때 평결을 당일날 했어요. 보시면 어허. 1차 평의에서 11차 평의까지 하고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5월 14일 당일날 선고를 하죠. 이제 저 선고라는 표현보다 이제 헌재에서는 결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 무슨 말이냐면 저 당일날 최종적으로 평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이 정말 중요한 경우는 네. 당일날 평결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른 사건의 경우는 며칠 전에 평결하는 것도 있대요. 막 보름 전에 평결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안이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당일날 평의 평결을 하는데 금요일날 저 박근혜 때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 17년 8차 평의까지 했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네. 당일 평결하고 오전에 어. 인용하는 취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것은 당일날 평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라도 여전히 평결을 통해서 당일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기대는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물 건너 간다라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면 금요일 날 평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평의, 이른바 평결을 전제로 한 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대통령을 해고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데 이날 평결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네. 만장일치였으면
만장일치였으면 평결이 됐을 거예요. 판결이 빨리 났겠죠. 이거는 이제 쭉 이게 우리가 저런 경우에 다 만장일치였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오케이 이 사안은 이렇게 해놓고 이를테면 내일쯤, 화요일쯤 네. 하겠다고 소집했을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간에 뭐 4대 4니 5대 3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일단 가결 수준인 것은 분명한데 네. 만장일치로 이게 국론이 분열되니까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그러면 왜 만장일치를 꼭 고집했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3월 7일 2시에 재판부가 인용을 하지요. 구속 취소 청구를. 그게 3월 7일 2시입니다. 엊그제. 네. 네네. 그러니까 3월 7일 금요일 날 네네. 평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마 네. 뉴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네. 많아요. 예. 그렇다면 더더구나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한 평일을 더 한다거나 네. 아니면 추가로 더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 추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하튼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라도 결정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2, 3일 전에 통상적으로 언론에 공지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은 어렵겠으나 적어도 수요일 날은 평의가 이루어져서 금요일쯤으로 공지가 나가야 한다. 네. 그래서 수요일이 마지노선이다. 지금 이제 쭉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티포테 3월님께서 기습하면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그게 기습하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억지로 희망회로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전용노을님께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14,000분 이상이 이제 와서 지금 이상호 대표님의 그 설명을 잘 들어서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이 있고 한데요. 자. 이거와 또 다른 뭐 취재된 거 있으세요? 취재보다도요. 네네. 떠도는 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가 말한 대로 현재 거의 결론을 내가는 중이어서 네네. 언제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가장 낙관적인 거예요. 근데 정반대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해요. 잘 모르는 의원이에요. 네. 언론에 많이 안 나오던 의원이 이제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네.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느라고 변론을 충실히 못했다. 네. 그래서 변론 재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 변론 재개가 몇 개월이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몇 개월이고. 그러니까 선고가 안 나. 네. 그 사이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제 임기 만료로 네. 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하여튼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으로 이제 정치 생명이 끊어진 이걸 노리는 그림인데 이게 저 보수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라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네. 그분도 고민하고 고심 끝에 벌어질 가능성 중에 나쁜 가능성의 최대치를 한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저쪽에서 변론 제기 요청이 현실적 움직임인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계속 변론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자 얘기처럼 이제 종결 상태고 네. 평의를 거쳐 발표만 남았어. 그러길 바래. 그런데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 가정은 아니고요. 그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에 산성을 쌓고 또 이내 어떤 산성을 쌓고 막 그 체포 1차 1월 3일 날 실패하고 보수 원로들을 막 불러들였을 때 내가 반드시 나는 안 붙잡혀간다. 그리고 설사 내가 붙잡혀가도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만큼 반드시 끌어안고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원로들한테 했던 거. 그 제가 그 제보 드릴 때 그 뒤로 이제 후계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들인데 아마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조금 뭐 지금 상황과 딱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댓글에 제발 그만요. 지금 다들
아이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지금 소뚜껑만으로도 지금 놀라는 판이 되다 생각하기도 보니까 끔찍하죠. 예, 끔찍하죠 정말로. 그 헌재 공지가 나오기 그런 거잖아요.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기자단 전체한테 공개되니까 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자단한테 가면 선거길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하는 우리들의 평의는 네. 다 비공개 비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고 네. 선고하는 기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한테 먼저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한테 통지하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면 선고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18일 이전에 이 부분을 끝내려고 하는 거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네, 네.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영식 보수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문영식 재판관이 계속 우리는 평의를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따박따박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헌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형식적인 것은 형식에서만 그치지 않거든요.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금요일, 토요일 상황이 변동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에 대한 평의들은 좀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그걸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정보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헌재가 CR이 안 먹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보수 쪽에서 야 저기 헌재가 CR이 안 먹힌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거기서 적어도 뭔가 좀 다른 입장을 낼 만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은 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흘러다니는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까지는 따박따박 절차를 밟아서 소위 보수나 이쪽 진영의 흠결을 밟지 않으려고 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수요일 날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날짜를 공지를 하고 결정을 왜냐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순간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거의 회오리 바람 일단은 겁니다. 그 저는 희망회로는 이 시점에 위험하다고 봐요. 따라서 제가 지금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2차 폭동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시간이 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 18일 이후로 넘길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김 박사님 말씀처럼 제가 헌재 주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옛날 뭐 헌재 계시던 분들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주변 분들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자체가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네. 당장 2월 27일 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보름이 다 되도록 지금 거들떠도 안 봐요. 네. 이거는 헌재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무시당한 거죠 뭐. 망가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기의식이 헌법 느껴지겠는가. 질서를 대놓고 안 지키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그래서 더더구나 1명에서 2명 정도가 소수 의견으로 이탈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거는 합의를 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같다고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일 날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있을 것이고 유일한 것이 이제 변론 제기 요청인데 네. 변론 제기 요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에 제기 요청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SBS가 의미 있는 특종을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공수처 문제 삼고 구속 기한 문제 삼으니까 헌재 관계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보관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나름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또는 약간 우쪽에 치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SBS 쪽에 흘린 것 같아. 네. 뭐라고 그랬냐면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일체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네. 두 번째, 지금 문제 삼는 구속 기간에 형성된 증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다. 네. 네. 따라서 이번 지부장 판사의 결정에 어떤 우리 영향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하게 했다는 것은 네. 결국 자기들 스케줄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재천명했다. 지금 14,000분 이상이 들어오셔서 뜨겁게 남겨주시는데 많이 불안해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상호 기자님께서 대표님께서 헌재 언저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좀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CR이 안 먹힙니다. 실제로 접근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저희가 억지 희망회로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낙담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거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레이더를 돌려본 걸로는 더 놀라운 거는 날짜에 대해서도 별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자기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심지어 레가시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싫다고 기각 이게 아니잖아요. 기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논거를 써서 자기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기각에 대해서 논거를 쓸래야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못 된다 이거죠. 그 누구도. 그건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팩트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에 대한 논거를 본인들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들은 것은 이 일종의 코멘트 성격으로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거기서 코멘트를 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소수 의견이 아닌 거죠. 큰 틀은 같이 가는데 자기 이제 이러이러한 어떤 왜냐하면 이제 윤에 대한 인간적인 이런 부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 했지만 뭐 어쩌지 하다라는 다른 부분들. 아니 소수 의견이면 7대1 뭐 아니요, 건데 만장일치는 유지가 되되 네. 개별 의견을 좀 더 개별 의견을 이제 이 부각을 코멘트 한다. 성격으로 박근혜 가는 때랑 부분들. 유사하게 그 안에다가 3인 소수 의견이 들어가는 그런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은 그냥 진짜 우리 국민들 우려하듯이 나 기분 나빠서 나는 뭐 지금 진보 이런 거 안 좋아서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찬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듯이 아까 당일날 평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에 대한 그 판결문을 하나 써놓고 결정문을 써놓고 부에 대한 결정문도 써놔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써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한 것과 부에 대한 것을 써놓고 그날 당일 평결을 해서 예를 들어 가다 그러면 가를 들고 부다 그러면 부를 드는 건데 그걸 썼을 아니,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이건 이미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판결을 통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그날 진행되어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팩트와 관련해서는 이의 없이 다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지금 단계는 그 이 사실관계 입각해서 어떻게 법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쁘긴 나쁜데 위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잘릴 정도냐.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돼. 사실에서 위헌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위헌이냐 여부의 다음에 그래서 공직을 계속 못할 정도냐. 요걸 두 단계를 뛰는 과정에서 이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의견 받아주고 다만 그 대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대줄 것인가. 아니면 이견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헌재가 망가되게 생겨 있는데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뤄서 힘있게 이거를 의견을 제출할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조율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요약하면 헌재는 흔들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조영식 재판관 자식 결혼식 네네. 이걸 결혼식을 해야 되냐 뒤를 밀어야 되냐 그다음에 가야 되냐, 우리가 말아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다 갔다는 거잖아요. 다 갈 정도면 아니 그렇게 안 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걸 가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농담처럼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농담은 아니잖아요. 이 관원 성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추론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점에서 참 간절한 건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국가, 나의 조국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국가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은 또 뭘로 인식이 되냐면 그 기관의 책임자들이에요. 대통령실 대통령, 각 부처의 장관들, 무슨 경찰의 수장, 검찰의 여러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보는 동안 너무나 비루한 모습들, 사익을 추구하는 듯 그 쥐새끼 같은 모습들,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들, 군사령관들 뭐 온갖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 조국에 얼마나 염증이 나겠는가. 근데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굳굳한 국가 최종 결정 기구가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헌재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식의 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는 이 롤 모델이 좀 돼주면 좋겠어요. 네, 지금 13,000분이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의 글, 또 각종 당부의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저희가 약속을 할 게 있습니다. 헌재는 분명히 정치적, 정무적 사법재판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여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저놈들이 저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 헌재가 겁을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강하게 뭉치고 더 명확하게 저희의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헌재에 전달하려는 노력, 그 노력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매일 저녁 7시 그렇죠.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끝나고 한번 가볼 텐데 아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피루스님 저 마지막까지 후원 감사드리고 지금 1시간이 넘었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와중에도 저 국민의힘에서 뭐 아련을 하는 아련 정치 그동안 옥중 정치도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 관저 정치로 옮겨오더니 이제 아련까지 갑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윤석열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를 너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의 이 보수 또는 극우 중에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당장 초기에야 어떤 밴드 효과 효과 때문에 뭉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요일 날 보셨죠? 이런 모습.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저는 어퍼컷까지 할 줄 알았어요. 네,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자신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돼서 52일 동안 수감된 자가 자기 검찰의 저희 의도적인 산수 계산의 실패에 의해서 나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승리인 척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저는 국민의힘도 좀 좌절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하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기대가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건 제가 볼 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자기 전체적인 볼륨을 줄일 수밖에 없고 상대방들을 직결할 수밖에 없는 원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요 며칠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이번 주가 저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선을 포기하고 소위 딱 맞물린 소수의 20% 정도의 분단만 가지고 3년 4년을 와신상담할 거냐 아니면 윤석열을 완전히 쳐버리고 소위 조기 대선에서 뭐 의미 있는 격차를 유지할 거냐 이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후자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구도를 보게 되면 전자로 가는 상황인데 전 저렇다면 아마 저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꼭 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오니까 이 폐간시킨다고 그랬는데 자중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 뒤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역설을 해요. 동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중앙은 그보다 약하지만 뭐 또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언론들은 갑자기 또 왜 이래요? 저도 읽어봤는데 네네. 정말 조중독스럽구나. 네. 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이 능동적으로 네. 사임을 공표하되 네 힘으로 이제 개헌을 완성해서 네. 지금까지 죄가를 좀 씻어라 뭐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 폐간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누가 용납을 해서 아니 윤석열 발의하에 개헌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민주당이 뭐 바지저고리입니까? 그걸 왜 받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주장을 하는 거는 마치 윤에게 아직 남은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 나가는데 다만 조선일보는 뭐 폐간시키겠다는 주장 정도의 감정적 대응을 할 만큼 이렇게 나이브한 존재들은 아니죠. 네. 선수 중에 최선수들이니까 그게 이제 여론에 떠돌아다닐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조중동 입장에서 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어떻게든 끌어안는 그거는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네. 극렬 지지층이라고 하는 외면할 수 없는 덩어리가 워낙 커져 있어서 하여간 이거는 자신들의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생각. 조선일보도 그거들하고 좀 거리 둘려다가 혼꾸녕이 나갔고 네. 저 실질 구독률이 왕창 떨어져 갖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됐어요. 조중동 국힘 다 해서 그냥 전광훈 휘하에 싹 한 150만 명 뭉쳐서 그들끼리 이 하늘 아래 별개의 세상을 살게 둬서 대체로 감옥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호 기자님. 자, 이제 여러 혼란기에 그 야오당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에 이제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오당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혁신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떨쳐나가도 좋겠다. 역풍 운운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절실하다. 그래서 사실 심우정 같은 경우에도 탄핵을 이미 시켰어야 되는 최상목을 비롯해서 근데 되게 조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좀 더 강한 액션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결집할 수 있고 그래야 뭐 우리가 광장에 나가는 좀 보람도 있고 한 것인데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좀 자신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늘 그 낮에 하는 프로가 매불쇼예요. 네. 거기서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 이제 쭉 요기를 했고 그게 좀 반응을 얻었는데 댓글에 너무나 많은 민주당 욕이 이제 쫙 민주당 뭐 했냐 왜뭐막 비난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은 좀 알겠지. 답답하고 괴로운데 1차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자로 우리가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람이 민주당이니까 화내는 건 맞죠. 그러나 이건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결기가 부족했는가? 결기는 넘치는 것 같고 노력을 하는가? 노력은 넘치는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태생적 능력. 소위 주류 권부에 어떻게든 연을 닿으려는 게 국힘 속성인데 네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갖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 전혀 못 읽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딱 이상한 판결 때리고 대검에서 얼른 받아갖고 윤석열을 내보낸다. 누구도 그림조차 그려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던져졌는데 사실은 집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력 정당이라면 적어도 그 언저리까지는 사전 정보가 있었어야 돼요. 가능한 게 검찰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누군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재명 보좌진에 현재 검찰 관련 여러 충고를 주는 측근들을 다 교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경 발언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민주당이 강경한 자세가 부족했고 뭐 탄핵을 시키는 안에는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에요. 그들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무슨 저쪽하고 야합하고 타협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탄핵을 시키고 말고가 그냥 전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보시라 하는 건데 자세도 맞는데 이 역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좀 난감해요. 근데 저는 영양제가 아닌 게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인 상식적인 대처가 안 되는 상식상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미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시나리오에 집어넣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상식적인 대처들을 많이 해왔다는 측면들이 지금 우리는 느껴지는 거고요. 총도 들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시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너무 점잖은 분들 그들이 여태까지 잘해왔지만 지금이라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딱 옛날에 네. 윤석열과 국힘은 법 위에서 법 갖고 장난을 치는데 네. 민주당은 법전 갖고 법리를 따지고 있어. 이런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김종민 의원이 그 검경 수사권 그 재구성할 때 간상가 뭐 했지 않습니까? 다스베이더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 그러냐? 검찰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대요. 그런 그걸 것까지 예상을 해야지. 그걸 모르고 검경 수사권 그거 분리를 한다고?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애시당초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상식에 맞게 우리처럼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저들을 모르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이제는 나이브한 거 맞아요. 실제로 쟤들이 제일 열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 내란 세력들이 검사들 탄핵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얘기하잖아. 거기서 이 새끼들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만큼 아픈 거거든 자기들한테. 그 아픈 것들을 공격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이 듭니다. 좀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한 딱 네. 그림이 하나예요.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경호처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오잖아요. 퍼레이드를 했죠. 그렇죠. 카퍼레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한테 총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감히 대통령을 집어넣으려고 감옥에다가 그리고 3번이나 영장 기각된 김성훈이가 꼭 옆에 있을 필요 없거든. 그렇죠. 건재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정면으로 사법정의와 국민적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풍이란 단어를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전투에서는요 바람을 고려할 수 없어요. 바람을 극복할 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각오로 뭐 제가 볼 때 며칠 남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다른 각오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 저는 그런 자세만으로도 저희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신뢰감이 좀 바뀌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파피루스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1시간 15분이 넘도록 11,000분 이상 또 많을 때 15,000여 분이 뜨겁게 의견 개진도 해주시고 또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 개몽도 중간중간에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들 같이 마음을 합치면서 함께 1시간 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약드리면 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 의견들이 모아져 가고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불안 마음 집에서 그냥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광화문 안국동으로 나와서 다 같이 결집된 마음을 한번 크게 보여주자.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비규원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스픽스 사무실도 인터넷 비규원을 쓰겠죠. 최대 108만 원 현금 사은품 꼭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규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시고 비규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또 3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혜택만 비교해 보시면 된답니다. 23년 동안 무려 60만 명이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된 게 983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보안 사고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아까 최대를 합쳐보면 무려 10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비규원 SK, KT, LG 다 똑같다고 합니다. 혜택만 최고로 챙길 수 있는 비규원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란성 질환 저도 사실은 엊그제 어떤 분들한테 제가 팔뚝을 보여드렸는데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내란성 질환이 생겨서 굉장히 큰 피부병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안 낫고 있습니다. 아마 탄핵 파면이 되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의 용사들인데 오늘은 탄핵 파면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드시라고 여기서 화끈하게 한번 외쳐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탄핵 선창하면 파면으로 예 탄핵! 하면 고맙습니다.